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30층짜리 건물 앞. 70대 여성 박순자가 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은 10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이 건물은 순자의 젊음과 땀방울이 서려 있는 그녀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순자는 27살에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당시 5살이었던 아들 민호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로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10시에 정리하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가게는 점점 커졌고 결국 아들이 대학교 들어갈 무렵 작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건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재개발 보상비로 지금의 강남 건물 일부를 살 수 있었고 대출을 끼고 나머지를 구입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은 10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김 회장 부부가 있었어요. 김 회장은 부동산 전문가로 순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아내 김 여사는 순자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친구였죠. 둘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 순자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아들 민호는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웠죠. 민호가 공부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순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가서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민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이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을 때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던 순자는 가게에서 쓰러졌습니다. 심한 빈혈과 과로였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1달간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순자는 퇴원 당일 바로 가게로 향했어요. 민호의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퇴원해 가게로 온 어머니를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겠다고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그때 민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다고요. 변호사가 된 민호는 업계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지능과 끈기,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승승장구했죠. 순자는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여성이었죠. 재벌 3세였던 지연은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순자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기뻤죠. 하지만 순자는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의 결혼식 날 순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 그 100억 가치의 건물 명의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아들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결혼식장에서 건물 증여 서류를 건네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지만 순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변호사였던 민호는 증여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직접 추가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었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의 의무입니다. 건물 명의를 이전한 후 순자는 아들 내외와 함께 건물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죠. 민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고 지연도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손자 태민이 태어나면서 순자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바빠졌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연도 사교 모임이 잦아지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었어요. 손자 태민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는 필리핀에서 온 가정부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죠. 아침 식사 테이블에 순자만 홀로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순자를 대할 때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점점 냉담해지는 태도를 숨기지 못했어요.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건물 관리비와 임대 수입은 민호가 전부 관리했습니다. 월세는 상당했지만 순자는 개인 지출을 위해 민호에게 용돈을 받았었죠.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든 사달라고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용돈을 받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명품샵에서 수백만 원을 써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반면 순자가 몇만 원의 물건을 사는 것에도 지연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여전히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던 민호는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로펌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연봉은 2배로 뛰었고 사회적 지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강남의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가자는 거였죠.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손자 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죠. 순자의 방도 넓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넓은 집에서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져 지내다 보니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손자 태민이었어요. 태민은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태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손자가 있어 순자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순자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호는 회의 중이라 바로 오지 못했고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통증으로 신음하는 동안 지연은 의사와 떨어져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 했죠. 회의를 마치고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연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봐둔 것처럼 골든 라이프라는 고급 요양원을 추천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호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지연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간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병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문제 해결됐어.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끼리 살 수 있잖아.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주 여행도 가고.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물려준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내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100억이 넘는 가치의 그 건물은 이제 자신을 버리려는 아들의 것이 되어 있었죠. 퇴원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연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나날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손자 태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태민은 매일 할머니 방에 들러 제잘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선생님께 배운 새로운 지식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그런 태민을 보며 순자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학교에서 만든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가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연은 가정부에게 순자의 식사와 약을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돌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면서 순자에게는 방에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어느 날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가 친구 아줌마한테 할머니를 곧 좋은 곳으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민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어디 안 가.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지연이 요양원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민호가 퇴근 후 늦게 순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반가워하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무거웠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봤는데 어머니 상태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가정부도 전문적인 케어는 어렵고요. 순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민호의 말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골든 라이프라는 최고급 요양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지만 환경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하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입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와 손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본인이 불편해도 가족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결정은 이미 굳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하마. 민호가 나간 후 순자는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건물을 선뜻 내어준 것이 이제는 후회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 건물이 지금은 자신을 내쫓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태민이 학교에 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다른 곳에 가게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태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그 모습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와 지연은 순자를 골든 라이프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양원은 호화로웠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외관의 넓은 정원, 쾌적한 로비까지. 하지만 내부의 방은 생각보다 좁았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생각에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고 민호와 지연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자 태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는 모습 할머니가 꼭 봐야지. 민호와 지연은 서둘러 태민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요양원 창문으로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순자의 눈에 자신의 작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중 극히 일부만 가져올 수 있었죠. 나머지는 모두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마도 곧 버려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순자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약도 거르기 일쑤였죠.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순자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려준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약속과는 달리 민호 내외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태민만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가끔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태민의 방문이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요양원 생활이 2달쯤 지났을 때 순자는 식당에서 또래의 2 여성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품위 있고 지적인 분위기의 최 여사였고 다른 한 명은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의 김영자였습니다. 3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전직 판사였고 김영자는 간호사 출신이었죠. 2 사람 모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요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순자는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와 김영자는 순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했고 요양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최 여사는 전직 판사답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람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죠. 김영자는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요양원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활달한 성격은 주변을 항상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건물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할 때 어떤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죠.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변호사였기에 모든 서류 작업은 그가 알아서 했고 순자는 그저 신뢰하고 서명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부양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최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중요한 서류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집에 두고 왔고 지금은 접근할 수 없었죠. 김영자가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영자는 요양원 간호사들과 친분이 있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자의 아들 민호는 요양원의 VIP 목록에 있었지만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한이었습니다. 기본 요금만 내고 추가 서비스는 전혀 신청하지 않았죠. 반면 김영자와 최 여사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특별 식단과 물리치료 등 추가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자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5천만 원 이상인데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태민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혼자 온 것이었죠. 태민은 할머니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호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것이었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태민이 가져온 아빠의 노트북이었습니다. 태민은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했죠. 최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최 여사는 노트북으로 민호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최 여사는 민호의 이메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건물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양원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고 순자의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일부 비용이 나가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요양원비가 빠져나간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태민이 돌아오자 새 여성은 태어난 척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태민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재산도 잃고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할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최 여사는 법적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증여계약 취소와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집에 있었고 순자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영자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중 한 명과 친했던 김영자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순자의 의료 기록과 요양원, 비용 지불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양의무 불이행의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최 여사는 법원에 증여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증된 서류였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죠. 순자는 용기를 내어 옛 이웃이자 친구였던 김 회장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도 김 회장 부부는 반갑게 응했고 순자의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순자의 건물 현재 시세와 임대 수입을 정확히 알아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건물 가치는 이제 120억으로 올라 있었고 월 임대 수입도 6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재산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넘겼는지 실감했습니다. 김 회장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증여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부양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변호사는 순자의 상황을 듣고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한창일 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김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민호가 요양원 측에 어머니를 더 먼 지방의 분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둘째 임신으로 태민에게 더 신경 쓰고 싶다는 이유였죠. 이 소식은 순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손자 태민마저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부양 의무 불이행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순자는 민호와 지연이 요양원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법적 서류를 준비해 놓고 적절한 순간에 공개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호와 지연 그리고 태민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개월 만의 방문이었죠. 지연의 배는 슬쩍 불러 있었고 민호는 여전히 바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민만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온순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경계심을 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대화 중에 순자는 태민의 미래를 위해 유산 정리를 하고 싶다며 공증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에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요양원비 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어머니의 연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민호 내외가 떠난 후 순자와 친구들은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최 여사는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김영자는 필요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도 합류해 부동산 관련 전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약속대로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지연도 동행했습니다. 순자의 방이 아닌 요양원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지연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그곳에는 순자뿐만 아니라 최 여사, 김영자, 김 회장 부부 그리고 순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순자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여 계약서, 요양원 비용 청구서, 건물 임대 수입 내역서, 그리고 민호의 이메일 프린트물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메일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보고 경악했죠.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건물을 내게 물려줬을 때 넌 내게 무슨 약속을 했었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잖아요. 이 좋은 요양원에 모셨고 비용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그때 김영자가 요양원 비용 청구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비의 상당 부분이 순자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증여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서 제7조에는 명확하게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민호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 회장이 건물 임대 수입 내역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입은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죠. 최 여사가 차분하게 법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재산관리 소홀, 노인학대에 준하는 방임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취소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호는 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이 건물로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호주에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도 있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희에게 준 건 너희가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어. 민호야, 나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요양원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몇 분의 침묵 끝에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민호를 순자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다. 난 내게 용서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내 권리를 찾으려는 거지. 순자의 변호사가 준비해온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의 50%를 순자에게 돌려주고 월 임대 수입의 절반인 3천만 원을 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손자 태민의 교육비와 대학 학자금을 위한 신탁 계좌를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민호의 변호사는 합의안을 검토한 후 귓속말로 조언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지연은 남편의 결정에 반대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되었고 일주일 내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태민이 언제든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머니. 태민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민호 내외가 떠난 후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성취감도 있었죠.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양원에 계속 계실 건가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나만의 집을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함께 살면 어떨까요? 최 여사와 김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산다는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새 할머니, 멋지지 않나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후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였죠.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VIP 고객의 어머니가 갑자기 퇴소한다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순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고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의 50%가 순자 명의로 되돌아왔고 월 임대 수입의 절반인 3천만 원이 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경제적 자유를 느꼈습니다. 돈을 쓰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살 집을 구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김 회장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최상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150평 대형 평수로 최 여사와 김 형자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독립된 방과 욕실을 쓸 수 있었고 넓은 거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순자는 민호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지연은 집에 없었고 민호만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짐은 제가 다 챙겨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짐을 챙기는 동안 민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행이구나.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 시간이 필요해. 물건을 다 챙기고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를 본 태민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새 집으로 가.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태민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자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자. 약속할게.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할머니 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민호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태민이 많이 그리워했다고 말했죠. 순자는 짐을 들고 나오며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실수한 방향으로 자라지 않도록 잘 키워라.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순자와 친구들은 황혼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셋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순자는 주방을 담당했고 정리정돈에 탁월한 최 여사는 집안 관리를, 건강 관리에 밝은 김 형자는 운동과 건강 스케줄을 책임졌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와인 한 잔을 즐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최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세 사람은 황혼하우스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모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소외된 노인들, 법적 권리를 찾고 싶은 시니어들이 모여들었죠. 최 여사는 법률 상담을, 김영자는 건강관리법을, 순자는 경제적 자립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모임이 커지면서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세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하우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죠. 처음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TV에 방송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민호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와 김영자의 설득으로 결국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황혼하우스에는 더 많은 문의가 쇄도했고 순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도 다큐멘터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방송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맙구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태민이는 언제든 환영이야. 너도 괜찮다면 같이 오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작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혼하우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순자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소모임이 정기강좌로 발전했고 법률, 건강, 경제자립 등 다양한 주제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최 여사의 법률 강좌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권과 법적 권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었죠. 김영자의 건강관리 수업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약물 복용법부터 간단한 운동까지 노년기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경제적 자립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노후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황혼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디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이후 황혼하우스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시니어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때때로 민호도 아들을 데리러 오면서 어머니와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순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임신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곤 했죠. 순자는 이해한다며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홀로 황혼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라 순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방문에 놀란 순자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태민이 교육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당초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해 놓았고 수익자를 태민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둘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잘했어. 민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최근에 회사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파트너십 제안이 취소되었고 몇몇 중요 고객들도 잃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방송이 나간 후 제 평판이 많이 나빠졌어요. 변호사로서 신뢰를 잃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방송에 한 번만 더 나가서. 순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내가 내 평판을 회복시켜 주길 바라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또 이기적인 부탁을 드리고 있네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용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내 사회생활을 도와주길 바라는구나.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지. 거짓 화해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 또 다른 잘못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순자는 태민 교육 신탁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태민이와 둘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도와야 해. 우리 황혼하우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변호사로서 내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주말마다 황혼하우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노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진심 어린 봉사와 반성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몇 개월 후 황혼하우스는 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전용 건물을 마련했고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자, 최 여사, 김영자는 이사진이 되어 기업 운영을 총괄했고 민호는 법률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황혼하우스의 성공 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는 기관들이 늘어났고 노인 인권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종종 강연자로 초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황혼하우스 유튜브 채널에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송금자를 확인해 보니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죠. 순자는 그것이 아들임을 알면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작은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이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지혜,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아이의 돌잔치는 황혼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순자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연도 이번에는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듯 했습니다. 태미는 할머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돌잔치 내내 자랑스럽게 여동생을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혼하우스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와 친구들은 노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고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하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상의한 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촬영 중 인터뷰를 맡은 기자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셨다가 되찾으신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순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황혼하우스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문의와 응원이 쇄도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자와 친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법률, 건강, 재정 상담을 제공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유용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황혼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모임을 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지부가 생겼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민호도 법률 지원팀을 이끌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많은 노인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둘째 지혜가 자라면서 모성애가 깊어졌고 어머니로서의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먼 지방에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서서히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황혼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야. 지연은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니어들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의류 라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멋스러운 옷들이었죠. 시니어 모델들을 섭외해 패션쇼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큰 화제를 모았고 노년층도 트렌디하고 활동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황혼하우스는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전국의 지부 회원들을 초대한 대규모 축제였습니다. 요리 경연, 댄스 공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유명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행사 당일 순자는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3명의 할머니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 출발을 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황혼하우스는 이제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순자는 옥상 정원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문득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 열심히 일해 건물을 장만했던 순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배신당했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행사 정말 멋졌어요. 어머니가 이루신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해드린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다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꾸준히 노력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그리고 지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순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연이도 요즘 열심히 하더구나. 패션쇼도 정말 성공적이었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태민과 지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다들 할머니 찾고 있어요. 인터뷰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순자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민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3살 된 지혜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요. 태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4명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행사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모두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최 여사와 김영자, 그리고 이제는 황혼하우스의 중요한 일원이 된 민호와 지연까지 5사람은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무대 위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 순자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새로운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